안녕하세요. 수달쌤입니다. 에듀포인트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영재교육원 설명회, 저는 수달쌤이고요. 예. 지금부터 2024년도, 내년도 선발하는 영재교육원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뭐 지역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나 영재교육기관의 구분 없이 일단 좀 크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첫 번째는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거 많이들 문의하세요. 저도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되나요?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을 준비할 때 혹은 학부모님이 영재교육원을 준비시켜야 됐다고 생각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이유, 가면 좋은 점들, 그 다음에 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영재교육기관이 어떤 영재교육기관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영재교육기관을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네,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것인가? 지금 벌써 이제 학생들이 어떤 영재교육원에 어떤 트랙, 어떤 분야를 지원할지 결정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꾸준히 영재교육원을 지원해 온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길게 계획을 세워서 영재교육원을 준비해서 올해는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해에는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해서 우리 친구가 앞으로 어떤 코스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미리미리 큰 그림을 그려두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영재교육원을 가야겠어 라고만 생각을 하셨지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지 결정 못하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재교육원을 선택하면 좋을지 오늘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른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기에는 이른 시기. 어떻게 보면 뭐 적당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시각을 다르게 가지고 영재교육원을 선택해야 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저의 적극적인 홍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번까지 들으시고 이제 다 들었다. 재미없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4번이 시작될 때쯤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뭐 계속 들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제가 편집하다가 날려버린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설명드리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수업하고 교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포인트에서도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들 집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뭐 영재교육 대비 교재들을 접해 보셨는지 안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재교육 대비 교재의 유명한 교재 중에 하나 교재 몇 권 썼어요. 그런 교재들이 있고요. 매년 이제 학생들이랑 영재교육원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이렇게 학원 같은 걸 차려서 센터 같은 걸 차려가지고 학생들을 데려다가 수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지금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사실은 더 많이 만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제 서울 지역이면 서울 지역, 뭐 경기 지역이면 경기 지역, 인천이면 인천,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한 지역에 학생들만 이제 같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 있는 뭐 약간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영재교육원 지역별로 혹은 영재교육원별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분석하기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신 것 같고요. 네,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름들을 쭉 보니까 네, 제 설명에 종종 참여하셨던 어머님들의 이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제 설명회, 영재교육원 대비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설명회를 여러 번 들었다라고 하시면 이 내용은 또 나오는구나. 아,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비기너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할까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원 이수 결과가 기재가 되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학생이 나중에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가 됐을 때 장점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생활기록부에 뭔가 많이 작성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학생이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원 이수 경력이 기록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좋은 거죠. 학교 학생 생활기록부가 풍성해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신 자료로요. 이제 대략적인 큰 틀은 정해져 있고 해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라라고 하는 조금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학년 관련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이라고 특별한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과정을, 어떤 영역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몇 시간 중에 몇 시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어떤 영재교육원에서 무슨 과정, 무슨 영역을 몇 시간 이수함까지만 적고요.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은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거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릴 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급 학교 혹은 다음 뭐 특목고라든지 이런 걸 진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진학에 도움이 됩니까? 진학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기록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되게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죠. 그죠?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네. 뭐 특목고를 진행한다든지 여러분 나중에 뭐 학생들이 대입을 진행할 때 생활기록부에 있는 영재교육원 이수 경력은 전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특목고 가려면 영재교육원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영재교육원과 특목고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목고라든지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그 학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그 전에도 뛰어났을 거고요. 그 전에도 뛰어났을 거고요. 학년을 낮추어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목고랑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영재교육원을 다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랑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 영재교육원을 다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목고 영재학교에 지원을 할 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크게 아니고 전혀 반영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 기록부가 풍성해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재교육원에 가야 하는 또 다른 좋은 이유가 뭘까? 그럼 왜 가는 건가요? 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채팅으로 영재학급 활동에 관해서 경력이 기록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영재학급이라고 하면 영재학급이 교육청에서 인가가 난 정식 영재학급이라면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 수상 내역 및 영재원 활동 내역이 기재 안 된다고 안내받았다면 학교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영재학급 자체가 다른 성격을 가진 영재학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정식 인가가 난 영재학급이 아니고 다른 뭐 영재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은 따로 기록이 안 되고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약간 달라요. 시도 교육청에서 인가가 난 데도 있고 국가에서 인가를 내준 영재교육기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께 큰 의미가 없고요. 교육청 인가가 난 영재학급이라면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는 것이 맞고요. GED에 기재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영재교육원 별도의 생활기록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재교육원 별도의, 영재학급 별도의 생활기록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GED에 기재된다고 하는 건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영재학급이 정식 인가가 난 영재학급이 맞다면 영재학급이 정식으로 교육청 인가가 된 곳이 맞다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이 좋은 점이다. 두 번째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과 영재교육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학원이나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뭔가 원하는 수업을 해야겠죠. 어떤 수업을 해야 될지 그 수업의 포커스, 어떤 주제를 잡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새로운 수업을 부탁드렸을 때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업이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인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수업인지, 학생의 학년과 학생의 미래와 비교해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영재교육원에서는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가 있죠. 충분히 학생들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 학원에서 따로 공부하지 못하는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나 자기 주도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스스로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활동들이 좋은 경험이 되겠죠. 또 영재교육원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들, 도구들, 실험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서 학생들이 다시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 영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어떤 활동들은 팀별, 조별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토론도 많이 진행할 거고요. 같은 조원들끼리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가야 하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제가 잠깐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융합교육 과정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동식물 및 미생물에 관련된 생명 현상을 탐구하기도 하고요. 물리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학습하는 그런 트랙도 있고요. 수학 능력을 발현시키고 사회 현상을 수식 도식화해서 학습하는, 탐구해보는 그런 트랙도 있고요. 화학 교과 중심으로 화학 현상과 응용성을, 그 다음에 기초 학문들을 바탕으로 약학, 의공학 기술까지 탐구해보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하기도, 따로 선생님들이 진행하기도 어려운 수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해서 이런 수업을 받는다면 학생들에게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학 융합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뭐 수학적 모델링, 알고리즘, 그죠? 수학 융합이라고 해서 이거 뭐 알고리즘 정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연과 생활 또는 가상 현상, 수량화, 기호화, 도형화, 언어화, 코딩화, 일반화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정보 융합, 정보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산수학, 드론, 로봇, 아두이노, 컴퓨터 시퀀싱, 데이터베이스, 정보윤리들 이런 것들 탐구하고요. 그죠? 과학융합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건 조금 피상적이네요. 그죠? 미래 지도자에서 인성적 자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접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되나요? 뭐 생활기록부에 한 줄 더 적으려고 이것보다는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싱, 초점을 맞추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걸 먼저 할게요. 여기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험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제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도 작성해 보고요. 자신의 영재성을 입증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영재성 입증자료, 산출물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또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지필평가를 볼 수도 있고요. 온라인 과제평가, 온라인 수행평가, 과제 수행평가 같은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도 어, 평가로 진행하는 영재교육원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접해보면 이것 자체로도 어떤 큰 경험이 됩니다. 학생들이 언제 자기소개서를 써보겠어요? 학생들이 언제 이 포트폴리오 같은 걸 만들어 보겠습니까? 학생들이 언제 심층 면접을 경험해 볼까요?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건데, 학생들의 재산이 될 건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평가 과정들, 이런 일련의 평가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사실 특목고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영재학교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입과도 관련이 있죠. 그죠? 이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런 어떤 입시에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쌓아 놓는다. 경험치를 향상시킨다. 레벨업 해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준비하는 과정 역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합격해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겪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공부해보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준비 과정만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얻고 충분히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유능한 인재들과 인재풀 형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학생들,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그 학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친구들일 겁니다. 그죠? 우리 친구가 그 수준이 높은 친구들 사이에 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학생들 자체도 스스로 자존감,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나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어, 똑똑한 학생이야. 이렇게 스스로
또 만족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계기들이 학생들을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같이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다 그 지역 혹은 그 학년에서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친구들과 계속 경쟁하게 될 거예요.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겪어보면서 학생들이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 친구는 저런 부분이 강점이구나. 난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저 친구보다 내가 이런 부분은 뛰어나구나. 이렇게 본인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될 거고요. 부족한 부분, 뛰어난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좋은 점,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시작을 드렸는데 저는 그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면서 겪는 과정들, 그것들도 하나의 큰 재산이 될 거고요. 합격하게 된다면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하면서 얻는 경험들이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뭐 추천드립니다. 네, 도전해 보는 것.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시험 같은 걸 봐서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학교, 그죠? 아까 부산 계셨잖아요. 그죠? 학교별로 이제 먼저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러서 이제 학교별로 몇 명만 이제 그 시형제라고 해서 어린이회관 있는 시형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죠? 학교에서 몇몇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서울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학급이 학급당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은 예전에 이제 폐지가 됐죠. 자기 추천제라고 해서 내가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다라면 스스로 지원서를 작성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저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이제 추천서는 아니고 학생들 평가해서 이제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히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뭐 제한 요소는 없고요. 가끔 이제 이전에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영재교육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영재교육기관별로 다르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지원해 볼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문턱이 높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준비해서 지원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도 충분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가 영재교육원에 가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영재교육원에 가야 된다. 가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가 영재교육원에 갈 만한 어린이일까요? 지원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 다음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럼 우리 친구가 가도 되나? 지원해도 되나?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잘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누가 영재교육원에 가는 걸까요? 영재교육 가는 친구, 누가 영재교육원에 가는 건가요? 자,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영재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네요. 반반, 이거 반반, 1 더하기 2, 이거 제가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네.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2번이 더 크다. 좋아요. 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저의 생각을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영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영재란 무엇일까요? 영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게 타고나는 건지 만들어지는 것인지 조금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영재란 무엇일까요? 영재란 무엇일까요? 영재, 영재란 무엇일까요? 영재가 뭘까요? 제 설명회를 많이 들었던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 타이밍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이미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몇 년 동안 빠짐없이 항상 이 타이밍에는 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영재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영재란 뭘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영재는 해태 같은 존재입니다. 해태 아세요? 해태 같은 존재입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해태라고 하는 이유는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용 같은 거예요, 용. 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영재란 무엇인가요? 해태입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 있다고는 하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영재란 무엇일까요? 해태 같은 존재다. 영재를 저는 아직까지 영재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기준이 좀 높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영재를 지금까지 막 이 친구 정말 영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 그죠?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뛰어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이 나빠서 아직 영재를 못 만난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영재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굳이 영재교육원 같은 데 다니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그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겠죠. 그만큼 교육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재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해태 같은 영재들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 결론. 해태는 타고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재는 해태급이에요. 해태급.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시야를 바꿔서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러면? 영재교육원에는 누가 가나요? 영재교육원에 가는 사람 누구예요? 영재교육원에 가는 사람 누구예요? 영재교육원에 가는 학생들은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들은 따로 이름이 있어요. 영재가 아니라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예요.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는 영재라서 가는 게 아니고 영재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영재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재능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뛰어나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 이 특별한 교육이 영재교육인 거예요. 즉,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할게요.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영재를 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해서 이 친구들에게 영재 교육을 하겠다는 기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친구가 이 혜택급이 아니에요.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막 이러고 그죠? 엄마 나 오늘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캠핑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보통인 친구가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나요? 누구나 영재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증명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영재교육 대상자는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이 영재교육 대상자는 혜택급은 이제 지워요. 영재교육 대상자는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영재교육 대상자.
영재교육원에 가는 녀석들.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건 뭐 굳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죠. 이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 평가에 맞게 학생을 나중 게 뭐라고 할까 후천적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교육에 맞게 학생이 성장함으로써 다른 친구들과 더 뛰어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혜택급이 아닌 보통 어린이들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영재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충분히 영재교육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재교육원 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영재교육원 잘 보이지도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뭐 시기도 막 들쑥날쑥하고 뭐 전국에 있는 이 뭐 큰 도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선발 순서를 일단 볼게요. 이거 글씨가 좀 작게 나왔네요. 영재교육원 선발 순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디서 영재교육원을 선발하냐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영재학급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죠. 이 세 군데 모두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영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 곳 중 어느 것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영재교육을 경험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수준이 높은 것, 학생들의 수준,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것은 몇 번일까요? 수준이 높은 것은 대학부설이요. 그죠? 대학부설이죠. 대학부설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걸까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교육청보다는 왠지 대학이 더 좋은 것 같아서요. 이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런 순서들을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선발하는 순서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거 채로 거른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이만한 구멍이 이만한 채로 학생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만한 채로 학생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채가 이만한 걸로 거르는 거예요. 이만한 걸로 걸러요. 그럼 어때요? 이 구멍보다 더 큰 녀석들만 남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이거보다 좀 더 촘촘한 채로 걸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통과해버렸지만 여기서는 통과해서 탈락했지만 이 구멍보다 큰 녀석들이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재학급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요. 이번에 어떤 채로 거르죠? 더 작은 채로 학생들을 거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통과를 해버렸지만 여기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녀석들을 걸러내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생들을 선발하는 순서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먼저 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결과가 나온 후에 교육청 영재교육원 지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친구들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떨어진 친구들, 이때 지원하지 못한 친구들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이 또 막 진행이 돼요.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재학급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객관적인 수준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그렇다고 해서 가기가 가장 어렵냐? 그럼 가장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선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험을 안 보는 영재교육원도 있고요. 학생들의 어떤 산출물, 뛰어난 어떤 탐구 능력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여러 개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많이 있죠? 서울, 경기 지역 정도 되겠네요. 다른 지역은 막 영재교육원이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요. 지역별로 여러 개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서 한 군데 지원하는 것보다 두 군데 지원하면 합격 확률이 2배.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요소들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준비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영재학급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발 순서에 학생들의 수준과 그 다음에 대비하는 요령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은 어떤 곳이 있나요? 영재교육원. 어떤 영재교육원이 있나요? 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을 제가 쭉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재교육원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영재교육원도 있을 거예요. 자, 서울 지역에서 참여하신 분들 눈여겨보시면 될 거고요. 그죠? 뭐 서울교대, 서울교육대학교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서울교대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적긴 했는데 같은 영재교육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과학영재교육원, 여기는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 선발합니다. 즉 운영되는 과정이 중등과정밖에 없다라는 거죠. 염두에 두시고요. 고려대학교는 따로 선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먼저 선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그 교육 결과를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인문사회영재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인문사회영재교육원이지만 교육 내용은 일반 과학영재교육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선발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교육부 인가가 난 영재교육원이니까요. 올해 새로 학생들 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천대, 대진대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지역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은 중고등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4개는 노원 영재교육원, 도봉 영재교육원, 노원 영재교육원, 서대문 영재교육원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어 있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인데 노원구 지역, 도봉구 지역, 노원구 지역, 서대문구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살고 있어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어요. 다른 서울교대나 서울대, 연대에 지원하기는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이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여기를 지원하는 게 훨씬 합격 확률이 높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영재교육원이 있는지. 이 영재교육원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해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라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미달라요. 추가 모집을 막 진행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운이 좋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 영재교육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타깝지만 이 지역이 아니다. 다른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먼저 계획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경기 인천역, 경기도 인천 지역인데요. 경기 지역은 동국대, 가천대, 대진대, 이건 아까 앞에 서울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고요. 아주대, 경인교대, 한국외대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재교육원들 다 뭐 유명한 영재교육원들이고 이것도 중복 지원 가능해요. 동국대도 지원하고 아주대도 지원하고 경인교대도 지원하고 이렇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그 면접일이 겹칠 겁니다. 면접일이 같은 날로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모두 1차 통과,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됐다면 그 심층 면접 날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 아까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죠. 좀 특별히 이제 좀 틀어가지고 그 면접일을 다른 영재교육원과 다르게 진행하는 그런 영재교육원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죠. 중복 지원해라. 우리는 다른 영재교육원과 중복 지원해라. 허용해 주겠다. 이건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죠? 그 지원할 때 내는 돈이 뭐죠? 지원할 때 내는 돈. 돈 많이 벌겠다. 전용료. 오케이. 우리 전용료를 좀 짭짤하게 올려보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 좀 같나요? 뭐 아무튼 네. 그래요. 네, 예, 중복 지원 가능하지만 심층 면접일이 겹치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다 여러 군데 지원하셔서 마지막에 결정하셔도 돼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인천에 있는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인교대 서구, 경인교대 계양 영재교육원도 있는데 이것도 앞선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구 지역과 계양구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재능대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친구들, 더 어린 친구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도 쉽지가 않고 가천대 일부 트랙은 인천 지역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인천대 영재교육원이 뭐 가장 유일하다? 인천대 같은 경우는 그 전형 일정이 다른 영재교육원보다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데뷔하는 대학고설 영재교육원 중에 가장 먼저 전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처음으로 가장 먼저 데뷔 강의 뭐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재교육원 중에 한 군데입니다. 굉장히 운영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인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서울, 울산, 경남, 부산은 부산대 하나 있고요. 울산은 울산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부산 아까 계셨죠? 울산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울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일단 울산대학교 과학영재교원 학생들을 뽑아요. 뽑아서 일단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뽑아놓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이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뭐라 할까요? 교육을 위탁받아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선발하는데 울산대학교 영재교육원을 학생들을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을 선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청 학생들을 또 뽑아요. 위탁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뽑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 재작년 두 개 연도부터 2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대는 글쓰기, 그죠? 창의적 글쓰기라고 하는 특별한 전형이 있어서 그것들 특별하고 그다음에 부산 말고 이제 경남 지역에는 이런 영재교육원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구 경북 계신가요?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넘어갈게요. 대전 충남 계십니까? 아까 어디였죠? 청주 계셨나? 충남 충북 한 번 계셨던 것 같은데요. 대전 계시군요. 여기 대전 충남입니다. 여기 공주대, 대전대, 카이스트, 충남대 여기 이제 대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에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영재교육원이고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으니까 여기다 포함을 시켰고요. 충남대, 공주대, 대전대에서 영재교육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공주대, 공주교대, 충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강원 충북이요. 아까 청주 계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강원 충북 안 계신가요? 강원 충북. 계시군요. 아까 강원 계셨죠? 그죠? 강원 계셨고 또 한 분 손 드신 분 계신데. 어. 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릉 원주대, 그다음에 강원대, 춘천 요렇게 요 두 군데가 가장 뭐 일반적인 영재교육원이고요. 강원대학교 의학영재교육원도 있는데 요거는 선발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요. 또 일찍 선발을 해요. 아마 지금 선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예전에 보니까 의학영재교육원이 따로 뽑더라고요. 발명영재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교육청 인가가 난 영재교육원은 센터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영재교육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발명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요 두 곳은 다른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랑 선발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의학 쪽이나 발명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확인하셔서 지원 시기 확인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은 강릉 원주대, 강원대, 강릉 원주대니까 강릉이랑 원주대 합해져서 된 거죠. 그죠? 강원대면 어디 있나요? 원주에 있나요? 아, 강원대면 춘천에 있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충북 지역, 충청북도,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대 영재교육원, 청주교대 영재교육원 이렇게 두 군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발하니까요.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당연히 다 있어요. 네. 광주 전남 계십니까? 광주는 전남대, 광주교대, 전남 지역은 목포대,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이쪽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북, 세주, 세종 이렇게 전북, 제주, 세종. 전북 지역은 전북대, 군산대, 전주교대, 원광대.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도 조금 이른 시기에 학생들 선발하는 편인데요. 제주 계신가요? 제주. 세종 지역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교원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일단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을 쭉 확인해 봤어요. 이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이 있구나. 그러면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구나 일단 알게 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해야 될지 이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뭐 여기 보면 이거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여기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면 아까 어딨죠? 부산, 울산, 경남. 부산은 부산대, 울산은 울산대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군데밖에 없어서 선택할 여지가 없는 지역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몇 개의 영재교육원이 있다면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죠? 여러 군데의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해야 할까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어?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단 모집 요강을 확인해보고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지원 자격이 안 돼서 학년이 안 맞아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라면 일단 지원하도록 하세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 그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거 지원할까요? 세 군데 다 지원하세요. 중복 지원되니까 다 하세요. 합격 확률 3배. 그죠? 어?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집에서 가까운 영재교육원 가시라고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집 가까운데요. 예?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학생들 데려다 줘야 되는데 멀면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진짜 제가 글쎄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 저랑 나누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가장 근데 요런 시선은 이런 시선 말고 새로운 시선을 한번 보려고 해요. 어떤 영재교육을 지원할 것인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 집에 가까운 영재교육원이 있다면 그 가까운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 이쪽 영재교육원이 있고 이쪽에도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가까운 영재교육원은 합격하기가 어렵고 멀리 있는 영재교육원 합격하기가 쉽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가까운 영재교육원은 합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멀리 있는 영재교육원은 쉽게 합격할 것 같아. 말이 되나요? 여기에 합격할 만한 친구가 여기에서도 합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떨어질 만한 친구는 여기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경험과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면 합격 확률을 높일까에 고민해야지 어디를 지원하면 조금 더 합격하기가 쉬울까라는 고민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먼저 영재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조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자, 대부분의 영재교육원에서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요. 이거를 다 하는 영재교육원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걸 다 하는 영재교육원은 없어요. 진짜 확실히 없어요. 이것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영재교육원을 선발하는 거예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서울 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서울교대 예를 들어보면 서울교대는 면접 대상자한테 자기소개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는 거죠. 그 전에 지필평가를 봐요. 1차적으로 지필평가를 봐서 합격한 친구한테 자기소개서 들고 심층 면접 보러 와. 이렇게 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요. 뭐 인천대 같은 경우는 인천대는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과제 수행 평가한 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요.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뭐 영재교육원 궁금한 데 있으세요? 어떤 영재교육원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데 혹시 있을까요? 제가 전국에 있는 영재교육원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진행했던 아주대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영재성 입증 자료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학생들 평가합니다. 충남대요. 충남대 제가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충남대 기억이 안 나는데. 충남대는 제가 어, 기억이 안 나요. 확인해봐 드릴 수 있어요. 충남대 제가 볼게요. 그럼요. 이게 맞죠? 제가 충남대는 제가 작년에 준비를 안 해서 요강도 다운을 안 받아놨네요. 어떡하지? 그래도 알아봐 드리는 게 예의죠. 충남대 말씀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는 어, 재작년에 제가 준비했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충남대 자기소개서 있고요. 자기소개서 있고 관찰평가가 있었네요. 그죠? 충남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과제수행평가, 심층면접 이렇게 학생들 선발했습니다.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자기소개서 있었고요. 과제수행평가 진행했고 심층면접으로. 이게 과제수행평가라고 해서 작년에 5주였나요? 과제 수업해주고 과제 제출받았어요. 한국외대는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있고 영재성 입증 자료는 제가 지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건 모르겠고 자기소개서 확실히 있어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외대는 제가 가끔 이제 외대를 왜 기억하냐면 외대는 수학반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영어반이에요. 근데 영어반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아요. 그래서 가끔 영어 지원한 학생이 저에게 자기소개서를 확인받으러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긴 하지만 어려워요. 근데도 꼭 봐달라고 이렇게 제가 수학 수업, 과학 수업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영어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를 들고 와요. 예.
그래서 엄청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외대는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그다음 심층 면접이 있고요. 연계성 입증 자료가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봐드릴까요? 아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네. 괜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 볼게요. 자 모든 요강 외대 있을 거예요. 외대는 자소서 서류에 잠시만요. 서류에 자소서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 받아서 면접. 자소서 내고 그냥 바로 면접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커서 영어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저에게 그렇게 음, 자기소개서를 도와달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청주교대 같은 경우, 동국대,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동국대는 저기 있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있고요. 영재성 입증자료 있고요. 심층 면접 이렇게 진행합니다. 동국대 자기소개서가 있었죠? 있었나요? 이 동국대 자기소개서 좀 애매하다. 봐야겠습니다. 그 뭐죠? 동국대는 참 저기 지필평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였나? 뭐 이렇게 이름이 있었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있었고요. 자기소개서는 없고요. 자기소개서는 없고 영재성 입증 자료라고 해서 연구활동 보고서가 있었고 지필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있었고요. 심층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적어도 2가지, 많게는 3가지 정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충북대 청주교대 충대 한번 봐드릴게요. 충북대 한번 봐드릴게요. 충북대도 문의가 있어서 제가 봤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거 충북대 같은 경우는 지원 방법이 참 잘 안 나와 있었어요. 바뀌어서. 그래서 요강에는 잘 나와 있지 않고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성교육 후선발 과정으로 해갖고 충대는 선발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먼저 교육한 다음에 그 교육 내용을 평가하는 요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전해부터 처음 선발 때부터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작년 재작년에 과제 제출했어요. 그리고 사전 과제에 대신해서 지필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봐요.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제 말이 저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견을 정할지 제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죠.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은 사전 과제, 그러니까 간단한 교육하고 과제 내서 과제해서 받았잖아요. 코드 짜서 보내고, 이제, 풀어서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은 과학 영재교육원이랑 어떤 차별성을 가지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교대가 다시 작년 계속 지필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도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은 지필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교대 지필평가 받잖아요. 과학영재교육원은. 한데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건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가천대. 가천대는 따로 자기소개서 내세요, 영재성 입증자료 내세요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지원서 쓰러 들어가면 갑자기 자기소개서가 떠요. 그 다음에 영재성 입증자료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가천대 브릿지 과정이 있는데 일반 선발 비중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는 브릿지 과정을 졸업한 학생 중에 일반 영재교육원으로 바로 넘어가는 학생이 몇 명인가요? 이런 의미신가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가천대의 경우 브릿지 과정과 일반 선발 비중 차이.
그러니까 브릿지 과정을 졸업한 학생과 일반 선발하는 학생과 이거 몇 대 몇으로 뽑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신가요? 어떤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아, 그런 거라면 그 브릿지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몇 대 몇으로 뽑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지원 자격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평가는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과정 학생이 더 많이 뽑힐 수도 있고 일반 학생이 더 많이 뽑힐 수도 있어요. 강릉원주대 봐드릴게요. 강릉원주대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나요? 강릉원주대 제가 작년에는 강릉원주대를 준비하지 않았네요. 한 해 전으로 가겠습니다. 모집요강 강릉원주대 강릉원주대는 볼게요. 학생들을 많이 뽑진 않네요.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무학년제로 진행되니까 요거 조금 고학년들이 유리할 수 있겠어요. 혹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소프트웨어 분야는 원주 캠퍼스, 나머지 분야는 강릉 캠퍼스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자. 지리를 통해서 선발하니까요. 자기소개서 있고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GED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종합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서류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GED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산출물이나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지필평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잘 써서 합격한 다음에 면접을 잘 봐서 이렇게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초등학교 때 받은 영재교육 자료를 중등 생기부에서 확인이 되는지요? 뭐 생기부는 다 이제 누적되는 거라서 초등학교 때 받은 교육 자료를 중등에 또 떼면 확인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근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생기부를 초등학교 것까지 이렇게 다 첨부하나요? 그 첨부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내용이 이제 막 그렇게 고입이나 대입같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해마다 그 지필평가 시험 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연대랑 서울대는 똑같이 자기소개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산출물 제출하고요. 심층 면접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연대랑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학년도 똑같고 그다음에 제출받는 서류도 굉장히 유사해서 저는 연대랑 서울대는 같이 지원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이 연대는 그렇게 선발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죠. 자, 어떤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냐면 예, 대부분 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을 계속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냐면 우리 친구가 산출물을 열심히 만든 거예요. 보고서도 쓰고 대회도 나가고 발명품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영재교육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한 친구가 정작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때는 영재성 입증 자료를 보지 않고 지필평가를 보는 영재교육원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또 볼게요. 우리 친구는 영재교육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 친구가 영재성 입증 자료를 만든다고 이제서 보고서 쓰고 실험하고 발명품 만들고 이게 과연 효과적인 접근 방법일까요? 자,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 개의 영재교육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의 현재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가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뭐 제로 베이스면 그냥 뭐 어떤 영재교육원을 선택해서 그냥 그 영재교육원 선발 기조에 맞게 준비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우리 친구가 뭐 선행도 좀 하고 뭐 K모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좀 잘 봐요. 그러면 이런 선발을 하는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 친구가 아직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거를 준비했을 때 우리 친구가 더 준비를 잘할지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의 결론을 위해서 쭉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것인가? 영재교육원을 선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확인한 그 내용에 맞게 학생들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지원할 영재교육원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어떻게 효과적인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확인하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럼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해야 될 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1년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한 물의 양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두 개의 원을 겹쳐 두 개의 교점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죠?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하나 있고 이 원이 하나 더 있으면 교점 두 개 나오죠. 하나 더 있으면 교점 네 개가 늘어나죠.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 6개의 원을 겹쳤을 때 만들 수 있는 점의 개수는 최대 몇 개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제는 모두 다 영재교육원 선발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한데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뭔가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인가요? 자, 첫 번째 문제 답은 얼마인가요? 답.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얼마인가요?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얼마인가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번호들이 다 비슷하죠? 이거 조금만 이게 제가 막 엄청 똑똑하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국에 있는 영재교육원 다 준비하고요. 해마다 학생들이랑 수업하고요. 학생들이랑 해마다 면접 보고요.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들 복기해서 해마다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진행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에요. 경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답이 없죠. 답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이든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학생들마다 본인만의 해답은 있죠. 그죠?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저는 이런 원리로 이렇게 풀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문제는 정답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 더 가볼게요. 하나 더 가볼게요. 여러분이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선발 담당자예요. 선발 담당자. 학생들에게 지필평가를 보도록 해요.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지필평가. 지필평가로 1번 문제를 출제했을 때랑 2번 문제를 출제했을 때랑 어떤 문제를 출제했을 때 평가하기가 혹은 채점하기가 편리해요? 어떤 문제가 평가하기가 편리하죠? 어, 이런 접근은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네. 어떤, 어떤 게 평가하기가 편리하죠? 당연히 2번이 편리하죠. 2번이 편리합니다. 지필평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에서 학생들을 뽑는 선발 담당자예요.
학생들에게 심층 면접을 한다고 해볼게요. 학생들을 직접 앞에 데려다 놓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뛰어난지,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때 1번과 2번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의 능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죠? 이거 당연히 1번 아닌가요? 2번 문제 내면 답이 몇 개지? 학생이 몇 개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잖아요. 맞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답을 말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그렇게 답이 나왔지? 학생이 쭉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을 보고 이 학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답을 만들었는지 평가하기가 좋겠죠. 그죠? 이 새로운 접근일 겁니다. 평가하기 수월한 문제 유형. 웃을 일은 아니에요. 저는 웃을 일은 웃을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접근은 아마 처음 보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접근 잘하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이게 어떤 형태가 지필평가에 나올지, 어떤 형태가 심층 면접에 나올지 답이 나왔죠. 그죠? 앞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지 알았다면 그 영재교육기관에서 지필평가를 볼지,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지필평가를 대부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다 이런 유형이에요. 창의성을 본다고 하는데 실제 창의성을 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지필평가 없이 심층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런 문제 유형 접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지 정하고 그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확인한 다음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더 많이 접해볼 것인지를 정해서 그 내용에 맞게 학습을 하시면 되죠. 될까요? 그럼 뭐 순서를 좀 바꿔도 돼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1번 문제와 2번 문제 중에 1번, 2번 문제 같은 걸 더 잘 풀어요. 그러면 이 2번 문제는 지필평가에 주로 나올 문제 유형이니 지필평가를 보는 어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혹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준비하자. 이게 거꾸로 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어떤 걸 선택할지, 어디를 갈지, 어떤 영재교육기관을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 지필평가 유형이랑 지필평가랑 심층 면접이랑 유형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필평가 문제 유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교재들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들이 아주 좋아요. 여기 수학은 다 제가 쓴 교재들이고요. 소프트웨어도 제가 쓴 교재예요. 대단하죠? 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빠듯한데 유명한 교재 있죠. 대기업 교재라고 할까요? 큰 회사에서 만든 교재. 근데 뭐 이건 제가 만든 교재니까요. 뭐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출판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선발 교재는 어떤 데가 더 잘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잘 만들까요? 좀 애매한데. 교재 선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큰 출판사 같은 경우는 교재를 개발할 때 개발자가 따로 있죠. 개발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개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를 개발할 때 영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개발하시겠죠. 그죠? 저도 개발자를 했었지만 사실 완전 0에서부터 새로 개발하는 문제는 많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참고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문제를 개발하지 학생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수업하지 않아요. 제가
개발자와 수업을 병행하다가 계속 이렇게 병행을 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만드는 문제가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를 저는 제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큰 출판사에 계신 분들, 개발자들은 학생들과의 접촉이 잘 없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트렌드가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뭐 그런 개발자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만드는 교재가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제 교재를 위주로 추천드립니다. 네, 좀 괜찮았나요? 교재를 추천함에 있어서, 내 교재를 추천함에 있어서 약간 좀, 예? 아, 이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필평가를 준비하신다면 이런 교재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수학, 과학, 뭐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학년별로도 쭉 다 라인이 되어 있어요. 파이널 50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교재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아까 열린 문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교재들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 또 하다 보니까 다 제 교재네요. 예, 과학 교재는 이제 과학 선생님이 안쌤이 쓰신 거고 나머지 4권 교재는 다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들로 준비하시면 심층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열린 문제들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교육청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 지필평가 봅니까? 안 봅니까? 교육청 영재교육원 지필평가 봐요. 그러면 지필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접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들, 융합과정이면 수학과 과학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5개월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영재교육원 대비 3, 4학년, 5, 6학년 정보 소프트웨어 5, 6학년 이렇게 강의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재들에 대한 강의들이니까 혹시 뭐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신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강의들을 신청해서 쭉 이어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예요. 지금처럼 학생들과 줌으로 만나서 하는 강의니까 이런 강의들도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의 안쌤이 진행하시는 과학 영재교육원 대비 강의예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뭐 참고하셔서 5개월 동안 영재교육원을 꾸준히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년별로 준비되어 있는 강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 답이 있는 문제들을 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 혹은 내후년 좀 길게 보고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학 사고력 팩토라든지 아니면 1031 초급, 중급, 고급 강의들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학생들이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 바탕으로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접해보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안내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발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영재성 입증 자료도 있고 심층 면접도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지필평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자기소개서나 영재성 입증 자료 이런 것들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놓은 특강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특강이 있으니까 이 특강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작성해서 여기 어떻게 작성하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해놔요. 그럼 그 방법대로 작성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첨삭은 또 무료로 진행하니까 수강료는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자기소개서 특강도 있고요. 산출물이 필요합니다. 영재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자유탐구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탐구 주제 정해서 보고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 쭉 정리되어 있고 뭐 예시로 제가 실어 놓은
탐구 주제랑 보고서도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학생만의 어떤 탐구 주제를 탐구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해마다 이렇게 학교별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경기 인천 지역만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어떤 대학이든지 이렇게 제가 컨설팅이라고 하죠. 어떻게 서류를 접수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서류 접수하시고 자기소개서 완성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뭐 여기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진행하니까, 뭐 서울교대도 마찬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도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도 해결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억해 두셨다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심층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사실 학생 합격생의 1.5배, 많게는 한 2배수 정도, 1.5배수 혹은 2배수 정도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0.5배수 혹은 여기 1배수에 포함됐다는 거니까 상당히 아쉬워요. 면접 대상자가 됐다는 건 영재교육원에 올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고 가도 심층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바로 멘탈이 바사삭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접하고 가야 되고요. 저랑 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들 합격하더라고요. 뭐 학생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다 면접 대상자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학원이나 뭐 이렇게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근처에 학원들 이런 데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영재교육원 대비반이 막 있다고 막 홍보 막 해요. 문자도 날라오고 막 연락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영재교육원 대비반을 보내볼까? 이렇게 고민하신단 말이죠. 저랑은 이제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영재교육하는 학원이 있으면 거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영재교육하는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저는 이 영재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재교육원에 대한 자료와 자료들 뭐 변화들 이런 것들 항상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선생님들이 평소에는 다른 수업 하시다가 영재교육원 시즌에 이걸 잠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영재교육원 선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의욕적인 선생님,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한번 여쭤보세요. 기출문제가 있는지.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데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재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려고 하는지 그 기조를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해서 복귀하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계속 풀이하는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복귀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완성시킨 다음 다시 이걸 제가 풀이하는 강의를 찍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영재교육원에서는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욕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다, 학원이다라고 하시면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10년도 더 된 영재교육 책 가지고 수업하는 학원들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제 책 가지고 수업하는 학원 좋아요. 일단 책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좋아요. 얼굴 좀 빨개졌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지, 어떤 스피드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 시기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지들,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에듀포인트에서 8월 말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고 싶다. 지필평가가 있었던 영재교육원이죠. 그러면은 8월부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저희 원장님께서 연락을 드릴 거고 그때 또 이연이 되면 저랑 또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